좀 정리를 해드리니까 여기 앞에 좀 졸리시면 이쪽에서 조시고 뒤쪽은 좀 잘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패스피지올로지 쪽으로 가면은 이쪽은 별로 재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진단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RR 인터벌 불규칙하고 PP 인터벌 불규칙하거나 안 보이고 그러면서 아주 이레귤러하면 AFib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실제로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뭐 멀티플 웨이블렛이 흐른다, 뭐 포칼 소스에서 나온다, 스파이럴 웨이브가 있다, 트랜스미럴 리엔트리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심방의 전기 신호들이 디스오거나이즈하게 굉장히 피브릴레이터리 거의 요동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트리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이 잘 생기게 되는 모듈레이터리 팩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리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은 모르지만 풀모너리 베인 아이솔레이션을 이제 EP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풀모너리 베인은 마이오카디움하고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마이오카디움하고 비슷하지만 얘는 혼자서 자꾸 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애프터 디폴라이제이션에서 이쪽에서 트리거도 많이 나오고 얘들이 심장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디폴라이제이션 되었다 리폴라이제이션 되어야 되는데 이쪽 부분들은 일부는 디폴라이제이션 되고 일부분은 디폴라이제이션 안 되고 이렇게 인호모지너스하게 컨택션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펑션하게 그 합선된다고 제가 표현하죠. 리엔트리가 작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풀모너리 베인이 꼬여 있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그 리엔트리가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모너리 베인들에서 갱글리온 플렉서스도 있고 이쪽에서 포컬 디스차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안에서 작게 리엔트리가 흐르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뒤죽박죽이 되면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트리거가 났을 때 그 부분이 이렇게 피브릴레이터의 모션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AFib 리스크 팩터들이 LA의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킵니다. 이 환자 같으면은 예전에 메이저를 했던 사람에서 뒤쪽은 전기가 없고 앞쪽에 분홍색 일부만 전기가 정상인 상태이고 중간 쪽에 보더라인 존이 있는데 이런 리스크 팩터를 있으면은 이 부분의 심장이 파이브로시스가 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기들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이렇게 꾸불통하게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포컬하게 리엔트리가 돌거나 아니면 디스차지가 나와서 또 AFib을 유지시키는 기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AFib begets AFib이라고 해가지고 AFib이 있으면은 심방이 이제 이펙티브하게 수축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오카디아 스트레치가 되게 되고 이거 자체가 또 파이브로시스를 조장해서 한번 AFib인 사람들이 쭉 계속 AFib 유지가 되면 갈수록 퍼머넌트하게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풀모너리 베인에 국한된 트리거 액티비티에다가 퍼시스턴트 퍼머넌트로 가면서 스트럭처럴 업노말리티가 생기는 형태로 자꾸 진행하는 것이 AFib 내추럴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레이터는 한마디로 인플라메이션인데 이제 내과에서 제일 흔하게 컨설트 나온 것이 이제 멀쩡하던 사람인데 이번에 갑자기 AFib이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게 왜 생겼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포스트옵의 인플라메이션하고 AFib의 인시던스가 바로 직결된다는 논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ICU에서 도파민 같은 걸 쓰면 AFib 더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슬라이드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서브스트레이트가 요만큼 뭐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이 있어서 요 정도에서 살고 있다가 그 AFib이 생기면은 조금 더 인플라메이션이면 갑자기 확 트리가 돼서 AFib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깔아앉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과에서 새로 생긴 AFib들을 보는 주로 코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리스크 팩터 거의 없으면은 어느 정도 인플라메이션이 없어도 AFib은 안 생기고 그냥 가는 이런 게 우리가 대부분 본 환자이고 또 이렇게 있는 환자들이 septic shock이 와가지고 인플라메이션이 너무 심해지면은 이 스트레스를 넘어와서 AFib 생기다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쭉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은 트리거가 있으면서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듈레이터가 더해지면은 AFib이 우리가 보는 유온셋 AFib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전도를 보면은 이게 AFib 생겼으니까 CV 컨설트를 내야겠다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AFib이 다 생길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모듈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통증이 문제가 되면은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을지 아니면은 뭐 유모니아 같으면은 환자가 좋아져야 될 것이고 열이 나면서 갑자기 환자가 많이 심해졌다 그러면은 진단이 확실하다면 좀 해열을 해주거나 진통제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모듈레이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도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렇게 AFib이 생기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AFib이 생기게 되면은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면서 아트리얼 킥이 없어집니다. 벤트리클 필링이 되는 것은 LA에서 LV로 피어가는 게 70% 정도는 벤트리클이 액티브하게 빨아당기는 거고 30% 정도는 LA가 아트리얼 킥, P웨이브에서 아트리얼 킥을 만들어가지고 밀어주는 것인데 이 아트리얼 킥이 없어지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고 그리고 LV 엔드 다이스톨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수축력 자체도 떨어지게 돼서 하트 페일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치료하는 거는 리듬 앤 레이트 컨트롤 이슈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0%의 못 내려간 피들은 LA의 스테시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이퍼코아귤러블 스테이트가 되고 클롯이 생겨서 스트로크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AFib 보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따로 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트레이트하고 하트 페일리어, 그다음에 증상 조절하는 거는 리듬 앤드 레이트 컨트롤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어떻게 할지는 얘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파록시니마 AFib하고 퍼시스턴트 AFib은 안티코아귤레이션 하고 마고의 여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AFib이었다가 지금 사이너스 돌았는데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거는 무조건 체스트 베스크 스코어에 따라서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것이고 이거는 환자 증상하고 하트레에 따라서 조절한 것이다. 두 개는 다른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AFib을 어떻게 매니지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들을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는데요. 옛날에 ES 가이드라인이나 이게 HA 가이드라인들 보기 위해서 정말 좀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리안 가이드라인들이 작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된 것들도 있어서 대한부정맥학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AFib 가이드라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실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AFib, 레이트 컨트롤, 리듬 컨트롤, 안티코아귤레이션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할 것인가가 그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Fib 치료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된 것은 레이트 컨트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하트 레이트가 130, 140 이상으로 너무 오래 가면은 타키카디아 자체가 카디오마이패스를 일으키면서 카디아 아웃풋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제일 먼저 조절할 건 레이트 컨트롤입니다. 레이트 컨트롤 할 때는 디옥시나 우리 보통 쓸 때는 허벤 아니면 베타브로커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이젝션 프랙션이 40% 이상이면 어떤 약을 써도 상관없고 이젝션 프랙션이 40%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제일 적은 용량의 베타블로커를 쓰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디옥신 애드하는 순서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코리안 가이드라인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MICU에서 있으면 항상 이제 아미오다론 달고 컨설트를 하게 되는데 그건 어쩔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아미오다론은 원칙적으로는 레이트 컨트롤 위해서는 써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미오다론 자체 톡시서티하고 그다음에 이게 리듬 컨트롤이 갑자기 되어버리면 안티코아귤레이션 안 된 상태에서 리듬 컨트롤이 되면은 스롬바이몰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레이트 컨트롤 위해서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헤모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가 있거나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딜티아잼 이런 것들이 네가트로픽 아이노트로픽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쓰기가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선택적으로 아미오다론을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롱텀 매니지도 그 원칙은 거의 똑같고 타겟 하트레이트는 레스팅 하트레이트 기준으로 110회입니다. 이것은 NEJM의 2010년에 나왔던 레이스2 트라이얼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트레이트가 빠른 사람을 대상으로 레스팅 하트레이트를 110회 미만하고 80회 미만을 해보니까 아웃컴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고 데스하스피탈라이제이션 등 여러 가지 아웃컴 차이가 없으면서 스트릭트하게 컨트롤을 하면은 드러그 레이트 사이드 이펙트만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뭐 셉시스가 오거나 하면은 사이너스 리듬인 사람들 하트레이트가 100회 넘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AP 바브레 생겨서 한 130이 생겼는데 레이트 컨트롤 해야 된다고 해서 약을 세게 써서 뭐 70회, 60회 이렇게 조절을 해버리면은 그게 피지올로직하게 필요로 하는 하트레이트를 따라가지 못해서 하트 페일리어 오히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레이트 한 110회 주변으로만 조절이 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타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디곡신 중에 뭘 제일 먼저 써야 되느냐? 일단은 디곡신은 제일 뒤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베타 블로커 앤드 CCB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하트레이트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으면 베타 블로커를 쓰는 건데 이젝션 프랙션이 괜찮으면 어느 쪽을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최근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sepsis가 있을 때 베타 블로커를 쓰는 군이 아웃컴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긴 하지만은 그 sepsis 환자한테 베타 블로커를 써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그래서 이게 바이어스된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타블로커를 쓸 정도로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웃컴이 좋고 아미오다론을 써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아웃컴이 나쁘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은 해석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하트 페일러가 없는 환자들은 똑같고 하트 페일러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베타블로커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연구에서 이쪽에 조금 더 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듬 컨트롤인데 리듬 컨트롤은 이제 약을 써서 하는 케미컬 카디오 버전 그리고 DC 카디오 버전이 있을 수 있고 카테터 어블레이션 지금도 오전에 하다가 중간에 나왔는데 이것도 있고 그다음 메이저 오퍼레이션 네 가지가 있습니다. 리듬 컨트롤 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리듬 컨트롤은 언제 할 것인가 하고 리듬 컨트롤 전후에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리듬 컨트롤 언제 할 것인가 뒤쪽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은 AFib은 급사하지 않습니다. 죽는 병은 아니고요. 이게 하트 페일리어가 진행하고 스트로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절해 주는 병이 있고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는 리듬 컨트롤하고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듬 컨트롤 하는 거는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고 그 증상에는 이제 헤모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도 좀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근데 좀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테터 어블레이션에서 더 모탈리티가 좋아진 경우도 있어서 그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듬 컨트롤 할 때는 전후로 레이트 컨트롤하고 안티코아귤레이션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레이트 오브 스트롬보 엠볼릭 이벤트가 안티코아귤레이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옛날에 해보면은 카디오 버전하고 1.5% 0에서 7%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딱 카디오 버전 하면 그 당시에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날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한 열흘에 걸쳐서 계속 이벤트가 발생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그 마이트랄 인플로인데 처음에 앞쪽에 나오는 게 그 얼리 벤트리클 이제 빨아 당긴 거 뒤쪽에 아트리가 킥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게 카디오 버전을 처음에 해버리면은 피브릴레이터리 하던 것들이 컨트랙션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완전히 뻗어버립니다. 그냥 가만히 스탠드 스틸로 있고 이게 저희가 아트리얼 스터닝이라고 하고 이게 일주일 한 달에 걸쳐서 서서히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뒤쪽에 보면 거의 안 보이던 아트리얼 킥이 뒤쪽에 서서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은 AFib나 다름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후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반드시 돼야 되고 일단은 컨트롤하기 전에는 AFib 듀레이션을 모르거나 3주 이상의 경우에는 3주 동안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서 안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스롬보스를 녹이든지 아니면은 TE를 봐서 스롬보스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카디오 버전을 해야 되고 AFib 듀레이션이 4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얼리 카디오 버전을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은 사실 AFib의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벤트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AFib인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첼베스크 스코어가 0점이나 1점인 경우가 아니면은 얼리 카디오 버전은 잘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헤모다이나믹 디컴펜세이션이 돼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카디오 버전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한 1%에서 1.5% 정도는 엠볼릭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설명을 하고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카디오 버전을 하고 나면은 최소 뒤쪽으로 4주 동안은 스탠다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반드시 돼야 되고 이거는 케미컬이든 일렉트리컬이든 어떤 식으로든 카디오 버전이 되면 뒤쪽으로 한 달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RFCA를 할 경우에는 엔도셀리움까지 같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2달까지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걸 스탠다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리듬 컨트롤 할 때는 제일 먼저 헤모다이나믹 스테빌리티를 보고 언스테이블하면 바로 DC 카디오 버전 한 거고 스테이블 하면은 안티코아귤레이션하고 레이트 컨트롤 먼저 전제 기반을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안티어리드믹스를 쓸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시험 칠 때 이제 외우기 힘들 건데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심플하게 심장에 병이 있으면 아미오다론 쓸 수밖에 없고 심장에 병이 없으면은 뭐 리토모놈이나 탐보콜 쓸 수 있는데 이쪽은 거의 쓸 일 없으실 겁니다. 아미오다론 쓸지 말지만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롱텀하게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심장에 병이 없으면은 어떤 약이든지 아미오다론을 피해서 쓰게 되고 안 되면은 아미오다론으로 가게 되는데 요새는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미오다론 대신에 카테터 어블레이션 간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장에 병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미오다론을 쓸 수밖에 없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안티어리드믹스들은 그 네거티브 아이노트로피 이펙트 있고 프로 어리드믹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률이 증가한 걸 뻔히 알면서 쓰는 약이 안티어리드믹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템보코 같은 경우는 스트럭처럴 어브노멀티가 있으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게 이미 입증이 돼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건 스트럭처럴이 노말인 사람들한테만 선별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일한 약은 유일하게 사망률 증가가 없는 게 아미오다론이지만
이 약은 또 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심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에 합병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펌 트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듬 컨트롤이 그러면은 왜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상 조절하는 것이고 이 어펌 트라이얼이 사실 리듬 컨트롤 전혀 쓸모없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이제 인용하는 자료인데 2004년도에 NEJM 발표된 것이고 아미오다르나 소탈로를 쓴 사람들을 리듬 컨트롤 해보니까 레이트 컨트롤 하는 사람하고 모탈리티, VT, 스트롱맨에서 차이가 전혀 없다.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리듬 컨트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사실 좀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뒤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 연구에서 사이너스 리듬이 유지가 되는 사람들은 모탈리티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그 정상 맥으로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릴 필요는 없지만 안티어리드믹스를 써서 돌린 건 안 좋지만 안티어리드믹스를 써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안티어리드믹스들이 그다지 좋은 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돌리는 방법만 적절하면은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린 것이 장기적으로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것들이 카테터 어블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카테터 어블레이션 하는 거는 결국 메이즈 수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즈라고 하는 수술이 좀 저도 이제 올해쯤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가 합선이 될 만한 부분을 전부 다 배제시켜버리고 잘 흐른다고 알려진 부분만 살려가지고 전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합선이 된다고 알려진 풀모널 베인이나 포스티리어 월드, 그 다음에 IVC나 SVC 붙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일렉트리크 아이솔레이션 해버리고 크게 이제 플러터가 돌지 않도록 선들을 여러 개 끄어주면은 전기가 이렇게 합선될 만한 데는 다 못 가고 큰 길로만 이렇게 쭉 가가지고 액비 노드를 거쳐서 LV로 갈 수밖에 없게 강제해주는 게 이제 메이즈 프로시의 원리고 저희가 카테터 어블레이션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일부만 따와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기본이 된 거는 풀모널 베인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RFC 쭉 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크라이오 어블레이션에서 풍선 가지고 풀모널 베인을 이제 찍어가지고 한 방에 얼려서 없애버리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좀 더 안전하고 효과 면에서 듀러빌리티가 더 좋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요건 풀모널 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적용을 못해서요. 풀모널 베인 아이솔레이션만 하기로 첫 마음먹은 사람은 요걸로 할 수도 있고 그걸 넘어갈 게 예상이 되면 보통 RFCA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록시마 APB 있고 퍼시스턴트 APB 있다고 봤을 때 페록시마 APB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풀모널 베인에서 나오는 트리거드 액티비티가 메인이기 때문에 풀모널 베인만 이렇게 예쁘게 아이솔레이션 해주면 한 2시간 만에서 3시간 만에 끝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뒤쪽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는 퍼시스턴트 APB에서 일부 환자들은 어블레이션을 해주면 모탈리티 베네핏이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서 자꾸 저희가 험한 환자들을 케이스를 하게 되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스트럭처럴 서브스트레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카테터로 메이저랑 똑같은 시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지난주에 했던 좀 험한 케이스인데 풀모널 베인 다 아이솔레이션하고 포스트레이얼 다 날리고 페리마이탈 라인이라고 해서 플러터 안 생기게 막아주고 CTI 라인이라고 해서 여기 하나 더 막아주고 세탈 라인까지 끊으니까 7시간 정도 걸렸었고요. 6시간째 제가 완전 거의 뻗어 있으니까 저희 스승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좀 도와주셔서 겨우 끝냈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회진 도는 거 굉장히 불량한 사람으로 좀 찍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시술이 퍼시스턴트 APP로 돼 있으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루틴 오더 내놓으시면 뒤쪽 건 제가 잘 해결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일 하고 있어서 제가 얼굴 보기 조금 회진 돌기 조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어리드믹스하고 어블레이션을 비교를 해보면은 사이너스 리드 메인터넌스는 1년에 안티어리드믹스를 썼을 때는 20-30% 정도 그 다음에 어블레이션 하면은 페록시마 한 70-80% 정도 돼서 효과 면에서는 압도적이고 세이프티 면에서 예전에는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좀 많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컴플리케이션들도 안티어리드믹스 쓴 거나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갈수록 세이프티 면에서는 좀 좋아져서 지금 훨씬 더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시술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티코아굴레이션인데 안티코아굴레이션은 전통적으로 와파린이죠. 찾아보니까 지금도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엔 쥐약으로 개발된 거고 지금도 쥐약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밸브 스롬보시스를 막아주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라는 게 참 재미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으면 절대로 못할 연구인데 플라세보 대비해서 아스피린 쓴 거 AP 환자에서 플라세보 대비 와파린 쓴 거를 이렇게 플로팅을 해보면은 아스피린은 한 20% 정도를 막아주고 스트로크를
와파린은 60% 정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와파린은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써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쓰기가 곤란한 약이라서 최근에 나온 것이 노악입니다. 그래서 팩터 25, 70을 전부 다 막는 와파린에 비해서 이 다비가트렌이나 사방 계열들은 팩터 2나 팩터 10의 커먼 패스웨이만 막아서 이피커시나 세이프티 면에서는 지금 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고, 요새는 AF 환자가 와파린 쓰면 그때부터 긴장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병을, 큰 병을 가지고 있길래 와파린 쓰고 있는지. 거의 그 정도로 대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잘 써야 됩니다. 이 환자가 저희 선생님 중 한 분 환자였는데 리두 AVR을 하고 AVR, MVR 하고 나서 CVA가 왔다고 외부 병원에서 요새 노악이 좋더라 그러면서 노악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와파린을. 그러고 나니까 밸브 스롬보시스가 생겨서 아ortic 밸브가 한쪽만 열리고 한쪽은 안 열리는 상태에서 베리스가 AS가 되면서 하트 페일리어가 왔는데, 환자는 죽어도 수술은 안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DNR 달라 그래서 서명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잘 살렸습니다. 헤파린 쓰니까 며칠 만에 녹아서 잘 태어난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악은 반드시 넘밸브라 AFib에서만 써야 합니다. 그 넘밸브라 AFib은 무엇이냐? 메카니컬 밸브하고 모더레이트 이상의 마이트랄 스노시스에서는 써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고, 그 외에 짜잘한 뭐 HCMP, 다른 종류의 밸브 디에이즈, 뭐 탭이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은 쓸 수 있다는 게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럴 프린시플은 체투 베스크가 2점 이상이면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 1점은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0점은 안 하는 것으로, 안 하거나 아스피린도 예전에 쓰긴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거의 컨센서스가 가고 있습니다. 요 2점하고 1점이 중요한 게 어떤 면이냐면은 체투 베스크 스코어 1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애뉴얼 스트롱 리스크 그 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점은 애뉴 1년에 1% 생기고 2점은 2% 생깁니다. 와파린 쓰면 이 중에 60%가 예방이 되는데, 문제는 와파린 쓰면 그만큼 피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내 클리니컬 아웃컴을 따져가지고 스트로크 또는 블리딩 릴레이티드 모탈리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2% 윗선으로 올라가면은 와파린을 쓰는 게 스트로크하고 블리딩을 넷으로 봤을 때 아스피린보다 나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즘 나온 노악들은 그게 훨씬 더 안전해져서 요 스트레스홀더가 0.9%입니다. 0.9%가 되면은 스트로크 예방을 위해서 쓰는 게 그 블리딩하고 넷을 맞춰봤을 때 안 쓴 것보다 낫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외국에서는 지금은 1점부터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점부터 쓰고 있는 현실이고요. 도즈 리덕션은 뭐 그때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외우고 있지만은 지금 다 외우긴 힘들어서, 중요한 거는 레날 펑션에 따라서 이제 도즈 리덕션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레날 펑션을 잘 측정해야 되고, 에픽 사반 같은 경우는 ESRD에서도 미국 FDA는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ESRD 환자들에서도 선별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카바나 트라이얼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듬 컨트롤이 좋을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가 안티어리즘스를 쓰는 것이 이제 그 환자한테 모텔리티를 일으키고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럼 카테터 어블레이션으로 한 구는 카테터 어블레이션 하고 한 구는 카테터 어블레이션 안 한 걸로 한번 랜덤을 해보자라고 한 연구가 이번에 나왔고, 2200명 랜덤 해가지고 1000대 1000으로 랜덤을 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트라이얼인데, 데스 스트로크 시스테믹 엠볼리즘, 이게 하드 아웃컴만 잡아놓으니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무턱대고 AF 어블레이션 하는 것은 그 하드 아웃컴에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환자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아까 말씀드린 카디아 아웃풋이 떨어진 증상하고 하트 페일리어 진행 여부거든요. 데스 앤드 카디오베스큘러 하스피탈라이제이션으로 해보면은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드럭 세라피를 한 군에서 4분의 1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결국 나중에는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퍼 프로토콜 어나리시스를 해보면 또 드럭 카테터 어블레이션 합이 좀 더 낫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트라이얼리스트 입장에서는 이건 네거티브 트라이얼, 다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별적으로는 특히 데스 앤드 하스피탈라이제이션 등을 막기 위해서는 카테터 어블레이션은 아직도 유효한 수도, 어떤 환자들한테 좀 셀렉션에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 특히 여기 보시면은 ITT로 분석을 해도 65세 미만인 환자들은 유의하게 좀 프로텍티브한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캐슬의 AF 트라이얼인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는 제일 중요한 연구입니다. 3,000명 정도 중에서 300명을 골라서 한 건데 APB 있으면서 이전 표시의 35% 미만입니다. 시비어 LV 디스펑션만 골라서 전부 다 ICD나 CRT 가지고 있는 환자들. LA가 50mm, 75% AP 굉장히 안 좋은 환자들인데 이런 환자들을 200대 200 정도 랜덤을 해서 보니까 그 놀랍게도 모탈리티 베네핏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젝션 프랙션이 한 8% 정도 좋아지고 데스 아니면은 데스 앤드 하트 페일리어 모두가 좋아져 가지고 비록 이게 3,000명 중에 400명 랜덤한 거라서 아주 좀 어블레이션 할 만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한 거긴 하지만은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특히 이렇게 심장이 안 좋은 환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준 연구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어블레이션 하는 환자분이 가면 갈수록 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제가 좀 저희 파트 전공의 선생님 보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 미리 죄송하다고 하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최근용 교수님하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본 게 있는데 이건 우리 병원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이젝션 프랙션이 실제로 35%에서 한 50%까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럼 좋아지고 어떤 사람들이 안 좋아지는지를 한 비교를 해보니까 LV가 이미 커져 있는 사람들, 프로메 할테져 있는 사람들, 이미 LV에 리볼데인이 왔을 만한 사람들은 해도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없는 환자들은 어블레이션 하면 100%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환자분들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 연구를 하려면은 N수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거의 한 10,000명, 20,000명 단위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데이터가 이제 전체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타이완, 덴마크 요 정도만이 가능한 데이터 풀이고 그래서 저희 병원 박도근 안기병 교수님하고 이제 저하고 해가지고 제법 괜찮은데 논문을 하나 실게 되었는데요. 노학 연구들을 보면은 아시안들이 한 10% 정도밖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똑같이 좋은 결과가 나올까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 우리나라에서 노학을 쓴 5만 명 정도를 와파린, 달베아탄, 리바록사반, 아픽사반으로 네 군으로 나누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스탠다드 도즈든 그 로우 도즈든 노학을 쓰는 게 와파린이면 월등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제 75세 미만이면서 키드니 디지즈 없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는 스탠다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로우 도즈를 쓸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은 스탠다드 도즈를 쓰는 게 로우 도즈 쓰는 것보다 좀 더 아웃컴이 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픽사반의 경우에는 이게 5mm를 2.5mm로 줄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와파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질 않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노학이 와파린보다 좋은 게 맞는데 이게 온 레이블로 확실히 맞춰서 쓸 때 좋은 거지 오프 레이블로 쓰면은 와파린 쓰니만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뭐 여기 서울대나 세브란스, 전남대 해가지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로 임팩트 팩터 한 10점 가까이 되는 논문들만 한 1년에 7, 8개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좋은 제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근본적으로 후향적 연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데일리 프랙티스가 맞다라는 거는 말해 줄 수 있지만 약이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제 앞에 좀 바쁘게 리뷰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이 이거죠. ICU 환자인데 아미오다론 일단 썼는데 어떡할까요? 이게 제일 많은데 이게 2009년도니까 제가 전공이 2년차 때 그 MICU 돌 때 케이스인데 이게 바울 스트랭귤레이션이고 콜론 캔서 옵스트럭션 돼가지고 장 전체가 다 막아서 septic 샥이 와버린 것 같습니다. 박테리얼 트랜스로케이션 되면서 근데 이제 응급 수술을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받아가지고 새벽 3시부터 열심히 이제 매니지하고 보면은 수술 어떻게 했습니다. 그 직접 연락 드려가지고 어떻게 했고 환자는 스테빌라이즈가 됐는데 되고 나서 열이 또 나요. 열이 나면서 AFib, RVR이 확 떴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카디올로지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라서 이제 사이너스 좀 돌려야 된다 나는 그래가지고 카디오 버전을 했는데 5번 쳐도 안 돌아옵니다. 정작 환자가 돌아온 거는 이제 포스트옵에 일시적으로 열이 나다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져요.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미오다론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지시 카디오 버전을 한다고 해서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모듈레이팅 팩터들, septic shock이나 아니면 이 환자 같으면은 연락 포스트 스트레스가 좋아질 때까지 버텨주기 위한 수단이고, 제일 근본적인 거는 언더라인 디지가 좋아져야 되고, 아미오다론이든 카디오버전이든 제일 환자한테 그 베네핏이 있으면서 리스크가 적은 수단을 찾아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데이터를 좀 모아가지고 우리 병원 데이터를 좀 모아봤었는데, MICU에 샥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한 440명 중에 유온셋 APB 있어가지고 요걸 아미오다론 쓴 사람 안 쓴 사람을 나눠서 프로펜시티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이너스 컨버전은 잘 됩니다. 그런데 모탈리티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미오다론은 옵션은 될 수 있지만은 이게 모탈리티를 막아주거나 이제 AP만 좋아지면 다 좋아질 거야라고는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그때까지 버티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미오다론 쓰면 카디오 버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롬보에몰 리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고, 환자가 스테빌라이즈 되면은 좀 부작용이 적은 칼슘 채널 블로커 등으로 좀 변경해서 레이트 컨트롤하고 리듬 컨트롤 여부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스테빌라이즈 됐을 때 문제고, 환자의 리듬 컨트롤을 해야만 BP가 좋아지고 퍼퓨전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험 무릅쓰고라도 리듬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아미오다론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septic 샥이 되면은 보통은 LV가 하이퍼 다이나믹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넘어가서 LV까지도 같이 나간 경우, 심장도 안 좋고 페리페랄도 다 안 좋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미오다론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토콜은 우리 잘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약을 썼는데 효과가 없다고 컨설트가 또 와요. 언제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 몸에 10g을 채워야지 최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0.5ml/min으로 주면은 몸에 다 차는데 2주가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환자가 정말 급박할 경우에는 아미오다론에 정말 디펜던트하다,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2g까지는 볼루스로 계속 주면서 컨티뉴어스로 다 최대한 올리고 볼루스로 BP만 안 떠지나 해서 최대한 주면서 빨리 로딩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저희 프로토콜대로 주면 하트레이트가 110에서 120 정도로는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매니지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성 사이드 이펙트로는 BP, 그 다음에 하트레이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QT 프롤롱게이션에 의한 톨사드. 아직 갈 때가 안 된 것 같은 분들이 자꾸 VPB 뜨면 잘 보면 QT가 늘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폴리모틱 VT가 짧게 반복되면은 아미오다론 쓰고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럴 경우에는 마그네슘만 주면 바로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ARDS 올 수 있고 LFT가 뜰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데일리 팔로우업 하면은 좀 도움이 되겠고요. 사이드 이펙트는 이건 저희가 롱텀하게 쓰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한 1, 2주 쓰는 걸로는 이런 일은 못 겪을 건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심장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약인데 심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에 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년 쓰면 10%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피하는 약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급성기에 짧게 쓰는 거는 BP만 괜찮으면은 아주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APB 발생해서 BP 떨어졌는데 디스카지오는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초록은 쓸 정도 내용 아니라 못 쓰는데, 아까 그 MIC에서 유온세 AP 환자들에서 디스카디오 버전 한 사람 모아보니까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카디오 버전 하고 나면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합니다. 근데 요게 24시간 지나면은 사이너스 컨버저 되어 있는 확률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언더 APB 자꾸 발생하는 거는 모듈레이팅 팩터, sepsi스나 sepsis에 의해서 어차피 한번 쳐봤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장 뭐 BP가 떨어진다, 근데 디스카디오 버전을 해서 사이너스 돌리면 몇 시간은 좋더라, 그럼 반복적으로 샥을 치면서 아미오다론을 유지해서 사이너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면은 쳐든 안 쳐든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레이트 컨트롤 스트레치로 변경을 하는 것도 아주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카디오 버전이 일단은 너무 BP 떨어지고 이러면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언더라인 디지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금방 재발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수단들을 써서 언더라인 디지가 빨리 좋아지게 하고 그동안에 버텨주는 것이 매니지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리듬 컨트롤을 반드시 해야 되냐, 이건 컨설트 본 선생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데,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지난주에 했던 또 험한 케이스인데, 59세 남자, AP 얼마나 된지 모르겠고 DOE로 왔고 이젝션 프랙션 28%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병이 없어가지고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해가지고 또 많이 찢어서 메이지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카디오 버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에콜지면 이게 44%로 좋아져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캐슬 AF 트라이얼에서 10% 정도 좋아진 건 진짜로 지금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이거 같으면은 거의 뭐 ICD 넣고 이제 하트 페일리어 메이지를 풀로 해야 될 사람이지만 요 정도만 돼도 상당히 치료하는데 여유가 많아져요. 여기서 아미오다론만 써야 되지만 40%만 넘어가도 아미오다론 제외한 다른 약들을 써가지고 리듬 메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김준 선생님하고 같이 썼던 논문인데, 밸블라 디지가 있는 사람들, 특히 펑셔널 밸브 디지, TR이나 펑셔널 MR 같은 경우에는 볼륨 스테이터스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넣은 환자들을 쭉 팔로우를 해보니까 퍼시스턴트 AFib 있으면은 이게 TR이 나중에 거의 한 20% 가까이 생기는데, 여기 페록시즘만 변경시켜도 이게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리듬 컨트롤을 해야 되지만 에이심토마틱한 환자들 중에서는 선별적으로 너무 젊은 사람들 30살 됐는데 AFib 생겼을 때 이거 평생 앞으로 AFib 사셔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나 LV 디스펑션, 펑셔널한 리거시테이션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어블레이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에서 딱 한 번만 AFib이었던 환자 평생 또 항응구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고 이걸 제일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 사람 옛날에 지금 사이너스인데요. 그 노악 꼭 써야 될까요? 그러는데 체드 베스크 스코어 2점이 넘어가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페록시마 AFib하고 non 페록시마 AFib, 퍼시스턴트 퍼머넌트를 비교해 보면은 퍼머넌트 AFib이 좀 더 해자가 높습니다. 그렇긴 한데 페록시마 AFib도 AFib이 없는 게 비하면 리스크 한 5배는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AFib의 60% 그리고 어블레이션 하면 80%는 증상이 없습니다. AFib 이벤트가.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왔을 때만 사이너스고 그 앞엔 전부 다 AFib일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AFib이 5분 정도만 있어도 스트로크 리스크는 올라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록시즈마 AFib든 퍼시스턴트 AFib이든 한 번 AFib은 평생 AFib이고, AFib에 대해서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것은 체드 베스크 스코어에 따라서 스탠다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이게 페록시즈마 퍼시스턴트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체드 베스크 2점 이상이면은 항응구 치료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제일 이제 곤란해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셉시스 때문에 한 번 AFib 왔다가 병동 올라가니까 사이너스 리듬 됐다. 이 사람 안티코아귤레이션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 사실 답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많은 사람들은 요거 한번 아팠다가 좋아져도 그 다음에 금방 생겨서 이런 사람들은 안티코아귤레이션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septic 샥이 와서 너무 아파서 잠깐 AFib 생겼다 좋아진 거는 이런 사람들은 평생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상당히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이를 사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체드 베스크 스코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이쪽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리듬 모니터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APB 스폰테에서 한 번이라고 생기면은 스폰테에서 APB 준해서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지만은 최근에 또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은 BMJ에서는 리조브드 AFib, 그러니까 트랜지언트 AFib 있다가 사이너스로 돌아온 사람들의 스트롱 리스크를 보니까 그냥 AFib보다는 살짝 떨어지지만 완전 사이너스 리듬인 사람들보다는 스트롱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이 덴마크에 전수조사를 한 것인데, 포스트옵 AFib, 잠깐 트랜지언트 AFib 생겼다가 지나간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것이 안 한 것보다 더 스트로크 프리벤션 면에서 좋았고, 스트로크 프리벤션은 또 논밸블 AFib와 거의 준하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좀 더 하는 게 어떠냐, 트랜지언트하게 한번 생겼더라고. 그런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골치 아프니까 한번 저희 현준호 선생님하고 남기훈 교수님하고 같이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400명 정도의 환자들이 포스트옵 유온셋 AFib 생겼는데, 이런 사람들 쭉 팔로우 해보니까 2년 정도 지나면 20% 정도는 재발을 합니다, AFib이. 그리고 LA가 큰 사람들, 고혈압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재발을 하고요. AFib 재발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스트로크가 거의 안 생기는데, AFib 재발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안티코아귤레이션 하는 게 안 한 것보다 훨씬 유의하게 차이가 나도 낫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어서, 일단은 스폰테니어스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관찰하는 거 중요하겠고,
한번 재발이 있거나 아니면 재발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48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체스트 베스크 스코어가 높으면은 스탠다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고려는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또 이런 사람들이 블리딩 리스크도 높은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리듬 컨트롤을 스테이터스가 괜찮은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심전도를 찍으면서 팔로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APB 있는 환자들 프리옴 리스크 많이 내실 건데 정말 이거 위험하긴 한 거냐고 이제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설트 낸 전공의들이. 그리고 AP를 먼저 해결해야 되냐, 시도에 수술을 먼저 해야 되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건데요. 이거는 올해 이제 억셉트 된 논문이고 그 김준생하고 같이 했던 논문인데 우리 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들을 APB 있는 1000명하고 APB 없는 25,000명 나눠서 인하스피탈 아웃컴을 비교를 해보니까 APB 있으면 APB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데스 스트로크, 그 다음에 MI나 또는 스트로크 면에서 한 3배 정도 더 많이 생겨서 APB 있으면 리스크가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리스크가 높은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술할 거를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수술의 앱솔루트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조절되지 않는 APF, 하트레이트 140, 150인 상태에서는 수술 들어가지 마라인 거고 레이트만 적절히 조절이 되면은 수술의 앱솔루트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아니고 조금 더 높은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수술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게 리듬 컨트롤 먼저 하고 나서 수술을 하겠다고 컨설트로 오신 분이 가끔 있는데 안티코아귤 리듬 컨트롤 해버리면 그 뒤로 한 달 동안은 수술 못합니다. 안티코아귤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트 컨트롤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듬 컨트롤 할지 말지를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안티코아귤레이션 문제 때문에 필요한 프로시저를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관련해서 또 몇 가지만 도움되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수술 전후로 해서 전에는 그냥 48시간이라고 막 외우시면 됩니다. 요새 다비가트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아픽사반, 에독사반, 리바록사반은 48시간 전에 끊으시면 되고요. 브리징 세라피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새는 브리징 세라피는 거의 안 합니다. 브리지 트라이얼하고 2015년에 나온 논문인데 900명 정도 그 수술 들어간 사람들 랜덤을 해보니까 카디악 엠볼리즘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브리징을 하나 안 하나. 그런데 헤파린 쓰면서 블리딩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넘베블라 AFib에 한해서는 브리징 세라피는 아예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환자들에서 메카니컬 밸브, 최근에 스트로크 있는 사람, 메이저 블리딩이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제외가 된 논문이기 때문에 특히 메카니컬 밸브가 있으면서 마이트랄 밸브 같으면 플로우가 늦기 때문에 스롬보스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사람들은 또 밸브 보신 선생님들하고 또 같이 상의를 해서 컨센서스를 모아서 브리징 할지 결정을 한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Fib로 항고 치료하다가 GI 블리딩으로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데 이제 항상 잘 해결해 주시는 GI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전반적 매니징 같습니다. 마일드 블리딩의 경우에는 그냥 노아만 스킨만 하면 되고 메이저 블리딩의 경우에는 수혈을 하고 그 출혈이 나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다비가트의 경우는 리버스 에이전트를 쓸 수 있습니다. 라이프 세이팅 블리딩에서는 이거 프로스트롬빈 컴플렉스가 이제 외국에서는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가 없어서 FFP가 지금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적혀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혈제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FFP를 주고 그 서포티브 케어를 하면서 출혈이 되는 병소를 해결해 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GI 블리딩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노악을 써야 되느냐가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메이저 GI 블리딩이 있고 나면은 이게 블리딩 포커스를 찾을 수 있냐 없냐. 얼서 블리딩인데 얼서 쪽에 확실히 베드가 지혈이 되고 PPR 쓰면서 이제 힐링이 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 그럴 경우에는 4일에서 7일 뒤에 노악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인 불명의 GI 블리딩이고 한 두세 번째 이 사람이 입원했다. 그러면 노악을 쓰기는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LA 어펜디지 오클루드라고 해서 노악을 대체할 수 있는 시술이 있어서 이걸로 넘어간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이런 그 스폰테너스 블리딩 말고 내시경 프로시저를 하고 나서는 얼마 만에 노악을 시작해야 되느냐. 지금 컨센서스는 2일에서 3일 정도 뒤에 100% 내가 지혈을 확인할 수 있으면 바로 시작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EMR 하고 나서 피가 조금씩 찔찔 날 같다. 그런 경우에는 한 2, 3일 뒤에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82세 여자 환자고 GI 블리딩으로 오신 분이고 하트레이트가 40회인데 멀티오간 페일리어가 오면서 디옥신 톡시티까지 같이 왔던 환자입니다. 보면은 랩이 전부 다 빨갛고요. 그래서 어퍼 GI 블리딩이 있을 때 이럴 경우에 다행히 이분은 다비가트란을 쓰고 있어서 저희가 프락사바인드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고 권고를 드렸고 프락사바인드 쓴 상태에서 이렇게 블리딩 포커스가 잘 보여서 해모클립하고 지혈이 잘 돼서 퇴원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다비가트란에 한해서는 프락사바인드라고 해서 이거를 일시적으로 리버설 시킬 수 있는 약이 있어서 블리딩이 있는데 다비가트란을 쓰고 있고 최근에 먹었다. 그러면은 이 약을 쓰면은 지혈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좀 더 환자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LA 어펜디지 오클루전은 LA에서 나오는 스롬보에서 90%는 이 어펜디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기계적으로 막아버리는 시술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와파린을 썼던 거하고는 거의 효과가 동등하다는 것까지는 입증이 된 상태이고 처음에는 프로시어 컴플리케이션이 많아서 조금 망설이겠지만 최근에는 러닝커브 오르면서 프로시어 컴플리케이션도 많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유효한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AFib은 아이솔레이티드 일리클리컬 디지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된 시스테믹 디스오더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레이트 컨트롤하고 안티코엘레이션의 근간입니다. 이거는 모든 환자에서 무조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되고 셀렉티브한 환자들에서 LV 디스펑션 있는 환자들이나 그런 환자들에서는 증상이 심한 환자들에서는 약이나 카테터 어블레이션 등으로 리듬 컨트롤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치료가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